안녕하세요. 정치대학의 임윤선입니다. 조국 사면과 야당의 국민 임명식 불참 그리고 특검의 압수수색까지 극한 대치를 이어오고 있는 여야 상황이 이번 주부터 더욱더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고요. 3대 특검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까지 검토 중이기 때문입니다. 정치대학 1교시 설주환 변호사와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갈 것 없는 외로운 합리적 중도 여러분 이리로 오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여야 상황 여전히 대치 중인데 이제는 지금 3대 특검 기간 연장 수사 범위 확대 검토하고 있다는데 여당의 특검 연장이라 야당의 특검 연장 주장은 들어봤는데 여당의 특검 연장을 주장하는 거는 좀 낯섭니다. 지금 그러니까 3대 특검 중에서 내란 특검이나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특검 당초 정해진 날짜 기간 안에서는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것이다. 수사라든지 기소까지도 충분히 충분하다 생각하는데 김건희 특검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너무 좀 확장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수사가 법에 정해진 것만 16개고 협의점이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오히려 그 본건보다는 보석이라든지 지금 기타 다른 것으로 계속 이제 확장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때 영장전담 판사도 이거 별건 아닌가요? 하고 한번 지적했었죠. 네, 아마 그러긴 한데 저는 김건희 여사가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솔직한 얘기를 답을 했다고 한다면 어떤 구속 여부에 그래도 영향을 조금 끼치지는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한테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줬다는 사람이 자수서가 일단은 나왔으니까. 너무 상세하죠. 네, 그리고 그게 그냥, 일반인도 아니었었고, 어떤 대기업의 회장의 자수서라는 것이 그냥 혼자 집에서 혼자 책상에 앉아가지고 쓰지는 않았을 것이고, 분명히 변호사랑. 그럼요. 법률 검토를 충분히 받은 다음에 이걸 제출을 한 것이라서, 거기에 대한 신빙성은 꽤 높다. 아직까지는 일방의 주장일 수는 있겠지만은, 꽤 높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영장전담 판사의 어떤 그러한 질문, 그게 유일한 질문이었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보도된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판사가 그 질문만을 던졌을 때는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보일 수 있었는데, 저는 김건희 씨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답을 좀 잘못하신 건 아닌가. 아마, 그리고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간 중에 그 자수서가 제출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변호인단에서도, 변호인 측에서도 상당히 좀 당황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우리끼리 뜨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죠. 들어가기 전에는 몰랐던 사실인데, 하는 도중에 그런 내용이 나오면, 분명히 휴대폰으로 확인을 했을 것이고, 누군가 알려줬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좀. 모주품이라는 김건희 씨의 주장을, 김건희 여사의 주장을 변호사들도 믿었을 거고, 오죽하면 저도, 그래, 모주품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서 더 패착이었던 게, 숨길 수는 있어요. 사람이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생각이 들면 진품을 숨길 수도 있고 감출 수도 있는데 이걸 진품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돌려줬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모조품을 또 따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항상 초월이. 그러면 아무래도 판사 입장이나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하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야. 심지어 사실 그때 우리도 의아했던 게 왜 오빠의 장모 집을 사돈 댁을 앞서서 저렇게 어디서 정보가 진 거야? 본인이 흘린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또 KBS 보도에 따르면 가방을 들고 갔다라는 그 CCTV도 확보가 돼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저는 지난 영장실질심사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어떤 김건희 씨 측에서의 어떤 그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아무래도 재판부에서,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는 굉장히 높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보고 구속영장이 그래서 발부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김건희 특검은 조금 기간이 연장될 확률이 지금으로서도 조금은 있어 보인다. 근데, 지금 이제 계속 구속이 됐기 때문에 20일 내에 구속 기소를 해야 되잖아요. 일단 기소가 되는 범죄 사실을 보고 이제 계속 이제 기소를 할 거예요. 추가 기소를 할 것이고 그러면서 연장이 계속 될 겁니다. 구속 기간이 계속 연장이 될 텐데 6개월로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6개월이어야 되는데 아마 추가 기소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모든 혐의가 재판될 때까지는 아마
구속 상태가를 벗어나기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 13일에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도 시도를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지금도 대치 중이고 당대표 후보들 중에 한 명은 농성도 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예, 이것도 얘기가 나와요. 이것 때문이라도 이제 특검이 연정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아니 너무 별건 수사로 확대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거는 원래 제명이 없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명태균 씨 건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특정 종교, 건진법사, 그다음에 특정 종교의 어떤 당원들이 조직적으로 가입을 했는지. 근데 당원 명부를 이제까지 어떤 정당도 내놓은 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뭐 그때 당시에 뭐 대치를 하다가 마지막에 한 20명 정도를 대조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걸 대조를 해봤더니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검에서 당원 명부를 압수하기 위해서 저는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부분은 조금 과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당원도 있을 것이고 책임 당원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걸 또 구분이 모호한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책임 당원을 했다가 당비를 안 내면 또 일반 당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또 시기별로 나눠야 될 것이고 이 범행이 있었던 시점 자체는 22년도잖아요. 22년도 지금 21년도 10월이거든요. 그때 이제 경선 때 대통령 경선 당시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어떠한 당원 명부를 또 특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서 그걸 국민의힘에서 그냥 내준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당원 명부 전체다를 달라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불가하다. 그리고 과했다라고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정당에 통일교 관련한 사람들 다 달라고 해야죠. 이 사람들이 꼭 한 정당에만 가입했는지 다른 정당에도 가입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때 이익에 따라. 네, 그럴 수 있고 특히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이번 대선이 아니라 지난번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겨뤘던 대선 당시 3차 경선에서 완전히 뒤바뀐 결과가 나오면서 당시에도 이런 의심이 있었어요. 어떠한 특정 종교에서 10만 딱 그게 10만 표 정도였거든요. 그래요? 네. 무슨 종교였는데? 그때도 뭐 신천지냐 통일교냐 뭐 그런 얘기가 굉장히 허다했었어요. 근데 이제 밝혀진 바는 없이 넘어갔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과 관련했다 해서 의혹이 있다 해서 뭐 그럼 민주당에서도 그러면 이거 내놔봐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당원명부 전체다를 달라는 건 좀 불가하다. 오히려 이런 경우는 수사를 뭐 32,000명이라고 특정을 했잖아요. 통일교 신자가. 근데 통일교 신자라도 어느 정당에나 가입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냐 안 움직였냐 여기에 대한 것을 오히려 뭐 문자 메시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다른 증거를 통해서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증빙한 다음에 얘기를 할 일이지 당원 명부부터 다 줘봐라 우리가 대조를 해볼 테니까 이건 안 되죠. 이게 어떻게 쓰일지도 모르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어떤 특정 시기를 특정하지도 않은 채 그냥 당원이면 뭐 전부 달라라고 해서 국민의힘 당원들의 분노를 자아낸 점도 문제고, 두 번째는 죄명이 끊임없이 확대된다는 점도 문제고요. 그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기존에 안 그래도 많은 16개의 혐의를 가지고 있는 특검법이 김건희 특검법인데 거기서 지금 플러스 알파를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뭐 수사팀의 인지수사도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보도, 유튜브 채널에서 보도된 내용들, 그다음에 어떤 뭐 언론사에도 보도된 내용들, 의혹들에서 시작한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오늘은 또 뭐 안가를 사용했네, 뭐 또 이런 것까지 나오고. 근데 뭐 안가를 사용한 거야, 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언론 플레이도 너무 작고 그러다 보니까 수사의 본질적인 부분보다는 오히려 조금 국민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들이 더 많아진다는 점에서. 김건희 수사가 약간 정말 그 루이 16세 정말 마리 앙뚜아네트 수사화 그렇게 돼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망신주기.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당원 명부 수사에 대해서 당원들이 반발하다 보니까 역으로 약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좀 올랐어요. 네, 오늘 조사를 보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서 강성 지지자들은 봐라, 우리 덕이다 하고 해석할 여지가 있겠어요. 아니,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이건 온전히 민주당의 전당대회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효과예요.
민주당 전당대회는 끝났어요. 끝남으로써 민주당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 이제 전화 받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하게 뭐 여론조사에 응해야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일하고 있는데 전화 오면 전에는 받았지만 받아야죠. 지금 예.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당대표 선거도 있었지만 최고위원 선거도 보궐선거긴 하지만 있었었고 그다음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그 당원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론조사에. 정치 참여.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뭐 담은 저는 국민의힘이 일시적으로 저는 올라 보인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은 있었습니다.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것은 뭐 그 전주에 있었던 이춘석 의원의 어떤 주식 거래와 관련한 의혹들, 그 다음에 정청래 대표의 너무 일방적인 독주.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당은 뭐 사람으로 보지도 않겠다라고 약속도 안 하는 얘기를. 하겠다. 그런 것들이 8.15 광복절 날 다 보여버렸거든요. 8.15 광복절에 아침부터 서로 옆자리는 앉았지만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악수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런 모습. 그다음 저녁 때 봤더니 그냥 일방의 잔치였거든요. 그냥 민주 진영의, 그러니까 진보 진영 대통령의 그냥 뭐 자화자찬하는 격의 어떤 잔치를 보면서 그걸 뭐 나머지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았던 국민들이 봤을 때는 나는 국민인가? 국민이 임명한다. 국민 임명식인데 나는 임명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선택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국민이 임명식이라고 할까? 오히려 그걸 왜 우리 세금으로 저렇게 화려한 취임식을 하나? 그렇죠. 그리고 외면하는 국민들도 꽤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러한 부분 등이 어떤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라고도 보지만은 뭐 국민의힘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전당대회 효과일 정도다. 솔직히 국민의힘 뭐 전당대회조차도 흥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뭐 민주당하고 근소한 차이로 붙긴 붙었어요. 그렇지만은 여기에 만족하면서 특히나 국민의힘 전당대회 주자들이 특히나 강성 주자들이 우리 분류가 되고 있는 김장 이 후보들이 너무 자화자찬 아저인수격으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 김장이네요. 진짜 네. 김현장이네요. 지금 말씀드린 여론조사는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1일부터 14일 유권자 2,003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대통령이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역대 지금까지 좀 최저치인 51.1%로 나왔고요. 민주당이 하락해서 40% 아래로 떨어졌고 국민의힘이 전번에 비하여 지지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36.7%. 그래서 오차 범위 내로 좁아졌다라는 뉴스를 토대로 설 변호사님이 논평을 한 겁니다. 다음 이야기 해볼 텐데요. 다시 이제 특검 얘기로 돌아와서 아쉬운 점이 이거예요. 그런 얘기 여러 번 하셨는데, 아니, 특검 받지. 특검을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일이 왔기가 커졌겠느냐. 진작에 받지 왜? 그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게 우리가 역사는 지나온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어차피 가정이라는 것이 참 뭐 정말 허무하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는 있지만은 윤석열 정부 때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이라는 것이 도이치모터 사건 또는 그 다음에 이제 파우치백이었잖아요. 오히려 이런 관련해 가지고 특검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국민의 인식도 달라졌을 것이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져야 될 책임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졌을 수도 있다 보여요. 지금의 특검은 정치적인 색깔을 띠고 있고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 기존의 어떤 그 주가 도이치모터 사건에서의 역할보다는 좀 더 중하게 보는 것 같거든요. 보는 시선이 다르다. 수사기관에서 보는 시선이 기존에는 단순 쩐주 또는 어떤 쩐주이지만은 조금 적극적인 관여를 했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봤던 것인데 그래도 쩐주에 불과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도 쩐주라고 돼 있는 분은 한 분, 그러니까 김건희 씨 외에 손 씨인가요? 네, 뭐 한 분밖에 기소가 안 됐었어요. 1심에서는 벌금이었고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받으면서 지금 거의 그 권오수 회장과 그쪽과 아니면 주가 조작 공범들이라고 하는 이모 씨라든지 이정호 씨라든지 뭐 이런 분들하고 거의 공범 형태가 돼가고 있거든요. 지금 특검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이 씨라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 많이 팔고 다녔던 말이에요. 네, 뭐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예를 들어서 지난 재임 기간 중에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때 특검을 받았다고 한다면 본인의 책임 범위 내에서만 아마 받았을 수도 있어요. 벌을. 근데 지금은 오히려 더 큰 벌을 받을 수도 그리고 있죠. 그때는 만약 나왔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국민 여론이 그렇잖아. 아예 그래도 영부인인데 그렇죠. 포토라인에도 서고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하면서 약해지는 게 있는데. 근데 제가 그 심리가 저는 이제 결혼을 안 해봐갖고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은 아들 보내버렸잖아요. 네. 아들은 수사 받게 보내버릴 수 있어. 근데 아내는 힘든가요? 그게 아들도 있고 아내도 있으신 설 변호사님. 그 아니 근데 뭐예요? 뭐 네. 저는 뭐 그건 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들고 대통령이 당선되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정과 상식을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들이대셨어야 맞아 보여요. 근데 그 부분을 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었었고 그게 정말 공정과 상식을 외쳤던 것이 정말 허울 좋은 정치구호에 불과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알고 봤더니 공정과 상식이란 정말 눈꼽만큼도 찾을 수가 없었구나라고 판단을 해버린 것이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아내가 이렇게까지 받고 다녔다는 걸? 뭐 몰랐을 수도 있죠. 뭐 결혼 전에 얘기이기 때문에 아니 이후에는 막 이제 그 6개월 동안 백 받고 검목 귀걸이 받고 목걸이 받고 온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치는 수상한 사람들이고. 글쎄요.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실대로라고 한다면 뭐 서로 그냥 각자 활동하기 바빴지. 어떤 각자의 활동을 서로 공유를 그렇게 세세하게 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다. 관여할 수 없었어요.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서희건설에서 준 목걸이를 뇌물죄로 할 것인지 알선수재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잖아요. 왜 중요하죠, 두 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돼야지만 뇌물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영부인이라는 것은 그냥 영부인일 뿐이지 법적인 신분 자체는 민간인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껏해야 알선수재이고 뇌물죄가 될 수가 없는데. 알선수재와 뇌물죄를 쉽게 얘기하면요. 알선수재들은 보통 이 브로커들이 하는 게 알선수재입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 잘 아니까 연결해서 뭐 해줄게. 그거요. 네. 근데 공무원인 신분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민간인 신분이라도 중간에 공무원이 끼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의 공범 형태로서 뇌물죄 수수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 그렇죠. 근데 지금 대가관계라는 게 그 서희건설 회장의 맞사이인 박모 전 검사 그리고 국무총리 비서실장이었죠. 그분의 인사청탁을 대가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근데 그 관여를 누가 했느냐.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김건희 여사의 부탁을 받고 저거 좀 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그 관여 정도에 따라서는 공범일 수도 있죠. 뭐 아냐 모르냐를 뭐 물론 몰랐다고 하겠지만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는 그거 받았는지 어쩐지 나도 잘 몰랐다. 뭐 모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 모를 수도 있다고 보지만은 특검에서는 아마 저는 뇌물죄로 기소를 하지 않을까. 경제공동체 논리는. 네, 경제공동체가 되니까. 그걸 윤 대통령이 만든 논리잖아요. 그렇죠. 경제공동체 논리. 그러기도 하고, 뇌물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우리가 법원에서 다루다시피 굉장히 포괄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특검에서 기소 자체는 그렇게 할 것이고, 만약에 이제 공소 유지를 하다가 이게 밝혀지는 게 도저히, 예를 들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건 도저히 몰랐다,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바꿔도 되거든요. 알선수재로. 저는 왜 김건희 여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잖아요. 내가 우리 남편이랑 다시 살 수 있을까? 예, 몰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몰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 얘기를 했다는 거는.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그런 거에 세세한 것까지 신경을 쓰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고. 더 정확하게는 아내인에 관여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면 아내로부터 거의 생활비를 받아 쓰는 사람, 그 집의 가장은. 그렇죠. 김 여사였기 때문에. 감히 바깥일에 얘기를 안 했겠죠. 그런 얘기를 아무리 배우자라 영부인이라 하더라도 남편한테까지 얘기를 누구한테 뭘 받았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몰랐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일단은 저는 특검에서는 이거 기소를 알선수재로 하는 것은 너무 좀 봐줬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일단은 저는 뇌물죄 기소를 하고 공소장 변경하면 되니까요. 나중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형사만 문제된 게 아니라 이제 민사도 문제가 됐어요. 두 분 다 민사소송에 걸려 있죠. 그러니까 전 국민,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한 것인데 일단은 일전에 그 윤 전 대통령만을 상대로 해가지고 10만 원의 어떤 판결 1심 판결이 확정이 났는데 저 시민 만여 명이 네. 비상계엄 사태로 피해를 보았다라고 네. 하면서 위자료 10만 원씩 청구를 근데 했습니다. 그 재판 내용을 좀 보니까 예, 궁금해요. 그게 재판 내용이 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그걸 치열하게 다툰 게 아니더라고요. 아, 거의 걸석 재판. 네, 거의 그렇다시피 하고 방어권,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의 방어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판사, 1심 재판장이 변론기를 한 번만 했어요. 한 번 하고 바로 그냥 선고를 거의 뭐 한 거예요. 답변 간주가 된 거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항소심에서 어떻게 되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실제 뭐 국민들에게 충격이 됐을 수도 있고요. 손해배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인과관계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만에 하나 이게 대법원까지 그대로 확정이 된다선 치더라도 전 국민이 하기에는 왜 그러냐면 하기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윤 전 대통령의 재산은 6억 원이 다예요.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은. 이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같이 피고를 했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네. 또 소송을 제기한 거, 정작 재산은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가 더 많죠. 그래서 6억 원에 집행 대해서 가능성. 집행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 다 집행하고 나면 나머지 사람들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저 상징적인 소송이기 때문에 뭐 이게 글쎄요,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1심하고는 좀 다른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비상계엄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다라는 어떤 입증도 불가능할 텐데. 아직까지는 뭐 없으니까요. 네, 말씀 왜 했지라고 했더니 그거네요. 집행 가능성이 김건희 여사 집행 쪽에 가능성이 조금 없어요. 더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지난 주말 동안 사면 이야기로 뜨거웠습니다. 조국 여권 인사가 이제 사면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치적 행위나 SNS 활동 때문에 논란이 많지요. 예. 뭐 된장찌개 먹은 것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네.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오늘 그 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를 보면 지난주 56.5%에서 이번 주에 51.1%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5% 정도는 이 사면으로 인해서 하락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나왔던 갤럽 조사에서도 5% 정도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두 여론조사, 그러니까 거의 주된 우리가 이렇게 흐름을 보는 그 주된 여론조사 기관에서 똑같은 퍼센테이지 정도의 지금 흐름이 나왔다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이번 사면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굉장히 악영향을 줬다. 긍정적인 효과를 준 건 하나도 아니다라는 것이 드러났고, 저는 조국 대표가 계속 활동하면 할수록 그 어떤 뭐 떨어지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심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조국 대표가 어떤 뭐 진보 진영에서는 뭐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가 돼버렸죠. 사면됨으로써. 그럼요. 하긴 이쪽에는 안 보이나요? 지금 민주당 중 일단은 없잖아요. 정청래 대표는 그렇게 생각 안 할 텐데. 이제 정청래 대표는 이제 본인도 대권 후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 속내를 다 드러내기에는 조금 시간이 이르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조국 대표는 뭐 자이건 타이건, 어쨌든 간에 조국 혁신당이라는 당의 다시 대표가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의 대표로서 당연히 다음 대선에 나올 것이고요. 뭐 민주당과 합당이 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합당을 한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계속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조국 전 대표가 아마 대권 후보가 될 것이고, 지금 민주당 내 진영에서는 뭐 김경수 지금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뭐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있지만은 뭐 아직까지는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조국 전 대표가 차기 대권 주자로서는 굉장히 유력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떠한 역학 관계를 보여줄 것이냐. 이것도 다른 문제죠. 어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조국 대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친문 세력의 적자예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챙겼잖아요. 3년까지. 그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인적 구성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 민정비서실에 있던 분들이 실무적이건 그때 있던 분들이 주축이 된 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친문 세력의 적자다라는 점에서, 그러면 친문 세력을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후계자로 생각을 할까?
이런 것도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조국 혁신당의 행보라든지 조국 대표 행보라든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국 대표의 행보가 저는 약간 다소 경솔하게 보였던 게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마땅해서 참여해 준 거 아닐 거란 말이에요. 5% 정도 하락할 거라는 거 예상하고 했대요. 참모들이 5% 하락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강한 고토카드 부탁 때문에 에이고 내가 빚 이제까지 쳐서 갚는다 그러고 이번에 통 크게 그러니까 통 큰 세면 해준 건데. 그렇죠. 지금 하려면 지금 시기가 맞죠. 왜냐하면 5%가 떨어지더라도 회복이 가능하니까. 회복도 가능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그렇다 해서 뭐 지지율을 엎을 만한 상황도 안 되잖아요. 그러네. 연말에 했다면 지선에 영향이 가니까. 그때는 몰라요. 이게 정말 시시각각 달라지는 것이지만 지금은 정권 초반이고 아무래도 지지율이 높을 때고 지금 뭐 5% 정도 하락하는 건 나중에 충분히 다른 걸로도 메꿀 수 있다라고 생각. 쿠폰으로 또 쿠폰으로. 쿠폰도 가능하죠. 네, 뭐 지금 어쨌든 간에 뭐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 근데 뭐 그걸 보고 너무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너무 자화자찬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그냥 에어컨을 트니까 시원해지더라. 이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밥을 먹으니 배불러지더라. 아니 돈을 풀었으니까 당연히 소비가 진작이 되죠. 그러면 그걸 다 움켜쥐고 있겠습니까? 다 쓰시지. 이게 이제 대부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자기가 쓰는 주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에 쓰는데 그냥 저도 쓰지만 저도 편의점 가서 긁으면 이게 내가 민생회복 쿠폰을 쓰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자동 차감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써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민생 내수가 회복되더라? 그건 진짜 에어컨 틀니 시원해지더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고장난 에어컨이 아닌 이상 뭐 너무 당연한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물가가 오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걸 통제를 할 것인가. 특히나 이제 가을 되면 또 명절이 끼어 있고 명절 되면 과일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 소고기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물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를 했지만은 전기세 인상 불가피하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뉴스 봐보신 분 중에 생활 뉴스 중에 이게 나왔어요. 이번 더위 폭염 때문에 에어컨을 너무 많이 틀어서 전기세가 폭탄이 나왔다. 전기료 폭탄이 나왔다는 말이 현실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 앞으로 인상될 전기세를 어떻게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이해시킬 것인지, 진짜 본인 말대로 이번만큼은 전기세를 현실화할 것인지 일부라도 이걸 지킬 수 있는지 그냥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관리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오히려 이재명 정부에 남은 일단은 이게 빚이 돼버렸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해야 될 민생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지금 한미 정상회담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되어 있는데 친문한테 그래 큰 빚 이제 쳐서 갚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통 크게 딱 조국 전 대표를 사면시켜줬더니만 본인 지지율 떨어뜨릴 행동을 자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자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조국 대표가 조금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는 이제는 스테이지 1이 끝났습니다. 본인의 어떤 정치권으로 들어오게 된 원동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러네. 네, 그리고 검찰의 본인이 피해자다. 그러네요. 정치 검찰의 피해자다라고 계속 추미애가 윤석열을 낳고 윤석열이 조국을 낳았죠. 네, 호소를 하고 계셨잖아요. 근데 저는 좀 이번에 실망이 뭐였냐면 사면 받고 나오셔서 첫 번째 한 얘기가 아직도 정치 검찰에 대한 자기를 상징화하는 어떤 얘기를 하시고 본인이 피해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얘기도 하지 않으셨고 뭐 국민들에 대한 사과도 저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스테이지 1이 끝났어요.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갔을 때는 그러면 정치인 조국은 뭘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여전히 정치검찰 해체, 정치검찰 개혁 이것만 외칠 것인가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된장 짜그리를 보여주셨죠. 그것도 이제는 좀 분리해서 해야 한다고 보여요. 이제까지 민간인 조국 신문에서는 뭐 그러한 어떤 소프트한 메시지 그냥 본인은 개인일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 올리다 어쨌든 간에 이제는 정치인 조국이잖아요. 이젠 본인도 충분히 아시겠지만 본인이 그냥 올린 된장찌개 사진 하나에도 이렇게 정치권에서 해석이 분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적과 악운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진조차도 이것도 내로남불 아니냐. 왜 이걸 또 기만하려고 하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감수를 하셔야 돼요. 근데 앞으로 그러면 정치인 조국은 어떤 실력을 보여줄 것인가.
그럼 당신이 말하는 비전은 무엇인가? 최소한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소득이라든지 억강부약이라든지 어떤 컨텐츠 자체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지키든 안 지키든 그건 나중에 이제 실행의 문제니까. 근데 조국 전 대표에게는 이런 컨텐츠가 없어요. 검찰개혁은 이미 정청래 대표가 선점했어요. 그건 이게 선점했어요. 민주당과 민주당에서도 이미 그걸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조국 대표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여전히 구호 외치는 것과 머리 쓸어 넘기는 것밖에는 더 있나? 다른 걸 찾아야죠, 이제는. 다른 걸. 정치인 조국은 다른 걸 찾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조국 대표가 보여준 사면 이후의 어떤 행보는 진보 진영이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뭐 측은한 마음이 더 앞서니까 뭐 좋게 보실 분도 계시겠지만은 정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 저 사람이 뭐지? 도대체? 그냥 이미지만으로 정치하려는 건가?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건가? 오히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내년 6월에 선거가 있잖아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보궐선거가 있을 텐데 그분 입장에서는 지방선거를 선택할까요? 국회의원 선거를? 저는 조국 전 대표가 지방선거는 나가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요. 예. 아무래도 자기의 발언권을 높일 수 있는 것은 그냥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고 봐요. 지금 원내냐 원내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원내에 있었기 때문에 뭐 저는 다시 한번 어떤 지역구, 그러니까 아마 저는 내년에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가 나오는, 그러면서 이제 보궐이 발생하는 아마 지역구에 나서지 않을까. 무슨 말씀인지 시장은 해야 될 게 많거든요. 시장은 행정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조국 전 대표가 그렇게 행정력을 갖출 만큼의 어떤 실력을 가졌다고 저는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어떤 의회에서의 좀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다 봅니다. 냉정한 평가였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조국 전 대표가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으면서 첫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혁신당 복귀 등 정기 복귀에 시동을 거는 모양인데요. 정치대학 2교시 노정태 위원과 함께 조 전 대표의 사면 이후 상황, 그리고 북한의 노골적인 조롱에도 잇단 대북 유화책을 제시한 이 대통령의 광복절 발언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 전 대표가 14일 자정 15일 0시에 나왔습니다. 예. 출소됐고 자신의 석방이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후 SNS에 된장 밥이죠. 예. 된장 찌개인지 된장 밥인지 짜글인지 하여튼 그 두부가 조금 들어갔습니다. 두부를 먹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함인지 가족 외식을 했는데 출소 이후의 행보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한마디로 조국이 조국했다. 그리고 조국하고 있고 조국할 것이다. 예. 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냐면 예. 우리가 음식 사진을 단톡에다가 올린다고 단톡방에 올린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어떤 의미가 되냐? 내가 먹는 거를 어떤 의미에서건 나눠주는 게 되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가게 정보라도 알려주게 되고 나 이런 거 먹었다 맛있었다 하는 그 즐거운 경험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음식의 사진을 보여준다라는 거는 내가 가서 먹은 거를 보여준다라고 할 때는 그거를 여러분과 공유한다라는 의미가 생겨요. 근데 그 한우 먹은 건 쏙 빼고 된장찌개만 올린다? 이거는 그 집이 유명한 미슐랭 한우 툭불집이라면서요. 예, 그러니까요. 예. 툭불 한우는 안 올리고 방만 있는 곳. 서비스, 그러니까 그 자세한 정보에 따르면 홀도 있고 방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요? 예, 예. 홀은 3층, 방은 7층에 있다고 해요. 근데 아무튼 그 고기 사진은 안 올리고 된장찌개만 올린다. 근데 그거는 이제 친구들 보라고 올리는 게 아니라 지지자들 보라고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지자들한테 약간 좀 같이 안 먹는 거, 겸상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죠? 내가 고기 먹는 방, 내가 고기 먹는 나, 내가 먹은 고기는 여러분과 공유하지 않은 거예요, 지지자분들하고. 그냥 된장찌개만 공유한 거거든요. 이게 마치, 그러니까 나눠 먹지 그러니까 방금 얘기 드렸지만 내가 뭘 먹었을 때 사진을, 오늘날 SNS 시대에 사진을 공개한다는 거는 사람들하고 나눠 먹는다는 의미가 생깁니다. 넓은 의미에서, 아주 넓은 의미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식사를. 근데 한우 먹는
나는 그건 약간 위화감이 들거나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서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눠 먹는 거라니까요. 아하. 뭐 이유가 뭐가 됐건 고기는 안 나눠 먹고 된장찌개만 좀 한 입 먹을래?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반적 차별의식이다. 왜 그 옛날에 우리 그 조선시대 선비님들이 이렇게 고매하게 식사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맛있는 건 다 먹고 맛없는 거 남긴 다음에 이제 네가 먹어라 이러면서 이렇게 상물림을 하지 않았습니까? 약간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 예. 갑자기 땡큐. 근데 저는 사실 그래요. 한우 먹는 거에 대해서는 딱히 비난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 뭐 있는 사람이 써야 그쵸. 민생 회복 예. 쿠폰으로 썼을 수도 있고 있는 사람이 써야 소비 진작도 되고요. 그리고 뭐 거기 있는 동안 몸이 많이 상했을 수 있으니까 가족 입장에서 이제 좋은 고기 먹고 싶고 이랬으면까지는 이해가 가요. 네. 근데 그분이 꿈꾸는 사회가 그거였잖아요. 누구나 다 용이 될 필요 없다. 개, 붕, 뭐, 붕장? 가재, 붕어, 개. 예. 가붕개. 예, 가붕개. 가재, 붕어. 붕어, 개. 개로 살아도 예. 된다. 라고 남들한테 말하면서 자신은 한우 먹는 삶이라니. 나는 그분이 꿈꾸는 삶이 자신도 한우 먹어라. 오케이. 남들도 한우 먹게 해줘라. 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언행일치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이 초엘리트들끼리는 한우 먹을 테니까 가붕개 여러분들은 된장찌개 보세요. 된장찌개 맛있겠죠?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게 나는 가붕개들에게 된장찌개만 보여줘서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지, 명시적으로 생각한 건 아니지만 그 행동이 보여주는 무의식적 전제라는 게 대중들하고는 자기가 아니 뭐 그거 대단한 것도 아니고 1인분에 뭐 65,000원 정도라는데 등심 150g에 제가 자세하게도 알고 있습니다만 가게 정보 보셨군요. 예. 아니, 그 뭐 대단히 비싼 거, 그러니까 뭐 우리가 요새는 외식 물가가 많이 비싸져가지고 이제는 뭐 그러면 저 좀 사주세요. 아, 예. 그렇게 대단히 비싸게 하려면 예. 와우. 네. 나중에 뭐 아무튼 그 고기건 뭐건 오마카세도 많이 가고 뭐 유명 셰프의 레스토랑도 예약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굳이 안 보여주고 제일 저렴한 걸 보여준다? 서민 코스프레가 아니라 서민 여러분들하고 그러니까 약간 끝나누기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의식적으로. 위선적인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를 끝나누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우는 대중들하고 공유 안 한다. 오케이. 그런 와중에 오늘 첫 공개 행보로 DJ 묘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곧 혁신당에 복귀해서 대표로 추대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후 정치 활동 어떻게 순탄할까요? 이미 조국 사면 뜨자마자 지지율 팍 깎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시피 물론 굉장히 열렬한 뜨거운 그리고 솔직히 사회적 영향력이 좀 큰 사람들이 조국 지지층에 꽤 많다는 건 사실이에요. 네. 마용성 벨트가 조국의 지지층이고 그게 말하자면 한국의 중상류층들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라는 건 어디까지나 다수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의 한계는 분명하거든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번 지방선거에 나와서 누굴 떨어뜨릴 수 있어도 스스로 다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서울이라든가 스스로? 그 외 광역 지자체에서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정당이 존재할 수 있고 가능한 거는 오직 잘못 만들어진 비례대표 선거제도 때문에 존재하는 정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종류의 정당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민주당을 상대로 끝없이 그러니까 견제를 하면서 이제 뭔가 개평을 뜯어내는 이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여기서 얼마나 이제 괴멸적인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냐 이거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대표가 지금 정청래잖아요. 정청래는 좀 그렇지만 외모가 조금 부족한데 조금 더 예능감 좋은 조국 같은 포지션이죠. 다시 뭐라고요? 그러니까 개그형 조국. 네, 개그형 조국. 개그맨형 조국 같은. 그러니까 구호는 왜 비슷하다 이거죠. 네, 정치적 컨텐츠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케이. 뭐 검찰 개혁이니 뭐니 막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막 밀어붙이고 막 이러는데 어쨌건 사람이 좀 더 예능감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좀만 전반적으로 대중적인 호감을 쉽게 얻을 수 있는 타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컨텐츠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청래 입장에서는 조국이 크는 거를 봐줄 이유도 없고 어떻게든 서로 싸우게 되죠. 제가 볼 때는 정치 시장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정치 감각이
비교가 불가능할걸요. 예. 조국 대표는 워낙에 엘리트의 초엘리트의 길만 살아왔고 예. 추대받는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서울법대 교수였잖아요. 네. 정청래 대표는 학원 강사부터 시작을 예. 했잖아요. 살아온 길이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상당히 밖으로 보여주는 것 대비 전략적 사고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아, 그 마포구의 전설적인 학원 학원 오너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둘이 맞붙는다 한다면 이건 뭐 예. 게임이 되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일단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 대표의 등장이 그렇게 뭐 반갑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한편 금태섭 변호사가 SNS에 페이스북에 굉장히 사실 그 대학원 제자거든요. 예. 그쵸? 오. 금태섭 변호사는 그러니까 대학원을 갔을 때 교수님이 조국 교수였어요. 아, 예. 그렇죠. 그래서 그랬죠. 금태섭 변호사가 당시 의원이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을 세게 비판할 때 예. 화제가 됐었죠. 예. 제자가 스승을 공격한다라고. 근데 이 금태섭 변호사가 SNS에 올린 글이 좀 화제입니다. 예.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신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써 있던 건 아니지만 취지를 간명하게 요약하자면 그렇게 조국이 결백하면 재심 신청해서 이길 자신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안 한대요, 조국 대표. 예, 그러니까요. 근데 검찰권의 남용이니 뭐니 막 지적을 하지만 실제로 표창장 위조가 존재하고 인턴 증명서 위조도 존재하고 오케이. 감찰했던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유죄였던 사실들이 1심에서 다 뒤집히지 않고 그대로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됐는데 여기서 어떻게 범죄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사면을 받을 수 있으며 이것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납득이 되는 얘기냐라는 굉장히 그냥 시민사회의 상식에 가까운 얘기를 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조금만 제가 붙여서 얘기를 하면 금태섭 변호사가 검사 출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답변을 해달라 이겁니다. 공개적으로 질의를 요구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인턴십, 특히 호텔 인턴십을 위조한 적이 없는 것인지 계속 억울타, 검찰의 피해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무리한 수사의 피해자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위조한 적이 없는 것인지 나아가 그리고 내부정보 공여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것인지 답변을 해달라. 했는데 평이 과하다는 것인지 한 적이 없다는 것인지 한 번도 답변한 적이 없다. 답변을 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사람들이 이제 또 막 검사가 신문하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분들이 계신데 조국 예. 지지자들 중에 아니 이거는 검사의 신문 어쩌고가 아니라 예. 그냥 너무도 상식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수준의 예. 얘기 아닌가요? 왜냐하면 위조한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인정도 안 예. 하고 사과도 안 했어요. 그냥 억울타만 했죠. 예. 근데 위조했다는 것은 문서가 남아 있는 거고 위조한 문서가 남아 있고 그 문서의 증거로서의 증명력도 고스란히 남아 있는 채로 지금 어딘가의 아카이브에 잘 보관이 돼 있잖아요. 근데 오늘 한겨레 신문 인터뷰 보는데 여전히 그러니까 피해요, 회피해요 그 질문. 예, 그러니까요. 그 질문을 기자가 물어요. 예. 그러자 뭐라고 답변하냐면 나의 행동이 좋은 기회를 얻지 못한 20, 30대의 분노를 일으킨 거는 알겠다. 그 부분은 잘못했다. 특혜를 준 걸 가지고 죄를 준 게 아니고요. 위조를 한 거 가지고 죄를 준 거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막 남의 집에 쌀 훔쳐가 놓고 그 집 가족들이 배가 고팠다면 미안하다. 이러는 거잖아요. 쌀을 훔쳤습니까? 쌀을 몰래 들어가서 쌀을 당신이 가지고 나온 게 맞지요? 그렇죠. 라고 물어보는데 그 집 가족들이 배고팠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 정확한 비유예요. 예. 예. 진짜 이건 그래서 얘기했지만 조국이 조국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조국할 것이다. 아. 근데 이런 식의 답변이 뭐가 문제냐면 예. 그러면 듣는 사람은 답답하니까 점점 금태섭 변호사 같이 냉철한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일부 삐뚤어진 그 많은 기회를 누리시는 분들 내지는 조국에게 감정이입하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듣는 것만으로도 검찰공화국의 피해자가 되었다 이런 식의 엄살을 떨면서 오바쌈바를 하는 이 분위기가 한국의 법치주의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거거든요. 아니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답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피해자 행세를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라고 존재하는 기관. 그래서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고 이미 저질러진 범죄가 있다면 그걸 처벌하는 기관을 통째로 무력화시켜서
온 나라를 범죄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조국 한 사람 내지는 그 조국 가족을 위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정말 억울하면 재심 청구. 예, 재심 청구를 하든가. 한명숙도 안 하지. 조국도 안 하지. 뭐 많잖아요, 지금. 왜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런 식으로 자기네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그 왜 옛날에 그 중국의 진나라 때 지록위마라고 있잖아요. 그 몰라요, 저는. 사슴을 두고 그러니까 이제 환관이 그러니까 이게 권력이 강한 환관이 임금을 속이려고 사슴을 한 마리 가지고 오더니 다른 대관들 앞에서 자 임금님 여기 말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임금 볼 때 사슴이에요. 사슴 아니야? 그랬더니 그 다른 애들 노려봐요. 이거 말 맞죠? 이러면서 막 노려보면 다들 예 말입니다 말입니다 막 이래가지고 말로 속게 하거든요. 이게 지록위마 그러니까 이게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불렀다 이런 건데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표창장을 위조하고 윈턴 증명서를 위조하고 하는 이 그냥 종이에 남는 거짓말. 누가 봐도 거짓말인 거짓말. 이런 거짓말조차 거짓말이 아니라는 식으로 우기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 전체의 눈을 흐리게 하고 국민 전체의 상식적인 판단을 불가능하게 만들잖아요. 이런 심리일 수도 있어요. 너무 특혜 익숙한 삶을 살아온 초기득권이다 보니까 예. 나를 감히 수사해. 그 자체가 기분 상했지. 너무 기분이 그쵸. 상해서 예, 행복이 안 되나 봐요. 사실 그 얘기가 좀 맞는 게 검찰 수사가 과했다고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혐의에 대해서 다타부타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봐도 범죄가 뻔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가 과했대. 그 말은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니 조국은 수사를 받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초엘리트 님이시다라는 걸 자기의 머릿속에서 전제하고 있는 건데 댁 눈에나 그렇지 내 눈에는 아니란 말이에요. 내 눈에는 그냥 일개 평범한 시민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그거는 우리나라 국민의 80% 이상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조국 혁신당에 똘똘 뭉쳐있는 그 소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조국 셈은 잘못됐다라는 더 여론이 높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지난 경축식에서 안철수 의원이 조국 윤미향 사면을 비판하는 피켓시에 나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관계자인지 경호원인지가 와서 이렇게 예. 조심스럽게 하는데 정말 와 차가운 눈빛으로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피켓을 딱 들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예. 단호하게. 요 안 의원의 기습 시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좀 진작부터 정치를 잘 이런 퍼포먼스를 잘 하셨으면 네.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잘한 퍼포먼스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냥 비교를 했을 때 그 당사 앞에서 그 무슨 브레이크 댄스 같은 거 추고 계시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누구 말씀하시는 건지 저는 민망해서 볼 수가 없던데 근데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네. 70대의 나이에 예. 그 정도의 유연성과 그 정도의 가동성과 예. 그런 그 건강과 활기를 가지고 계신 거는 참 바람직한 모습이라 생각해요. 김문수 후보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많은 그 연령대 분들이 그 연령대와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예. 약수터에서 철봉도 많이 하시고 활발하게 돌아다니면서 운동도 하시고 하면 좋겠어요. 네. 근데 숭한 모습을 보여줘서 쫓아내려는 건가? 왜 그 검찰이 이제 막 당원 명부를 잡기 위해서 오면은 그거를 너무 보기 흉한데 일단 가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하려는 건가 싶을 정도로 지금은 막 심지어 뭐 그 러닝 셔츠 차림으로 이렇게 막 그 침대 같은 거 깔고 매트리스 깔고 이제 주무시려고 하는 모습도 그걸 또 보좌관이 찍어가지고 올려요. 그걸 보좌관이 찍은 거지 수도 차림을. 예. 보좌인지 누군지 아무튼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비밀리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거 당연히 그 당사자의 허락을 받고 나온 건데 이게 그래도 국민의힘에 대한 사랑에 지대하신지 네. 빨간색이 그러니까요. 그 노린 거라니까요. 그것도 나름대로. 그렇군요. 그것도 노린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심지어 투쟁조차 아니고 이게 정치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의 확고한 코어 지지층이 있고 중도층이 있으면 중도층을 얼마나 가져오냐잖아요. 코어층을 잃지 않으면서. 근데 중도층이 저런 거리가 얼마나 민망합니까? 얼마나 민망해요. 막 도망가고 싶잖아요. 지난주에는 전환길 먹튀 얘기했는데 지금은 또 잠자는 당사의 문수 막 이러고 있고
아, 도망가고 싶으세요? 도망가고 싶죠.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내 폰인데 막 던지고 싶고 막 이렇게 노트북 딱 덮고 싶고 막 이렇잖아요. 부러워가지고. 아,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 온 그 수사관을 예, 도망가게 하려고. 깜짝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도망가게 하려고. 아,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아. 이런 식으로는 투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치인한테 기대하는 게 뭐냐. 나를 대신해서 싸울 땐 싸워주고, 예. 나를 대신해서 공감할 때는 또 공감해주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내가 못하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포지션과 발언과 태도를 보여주기를 원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수많은 국민들이 조국 윤미향 사면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본인의 건강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것도 별로 아름답지 못한 방법을 보여준다. 이거는 정말 엉뚱한 행동, 너무 엉뚱한 행동이고, 약간 그 봉숭아학당 같은 거에서 질문할 때 이상한 답하는 이런 느낌까지 받습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가 제가 이제 타 프로그램 강적들에서 한번 모시고 말씀 예. 나눠봤잖아요. 본인만의 신념이 굉장히 강직하고 사고가 뭐 이렇게 유연하신 편은 아니고 예. 그건 그만큼 이제 강직하다의 다른 표현이겠죠. 인데 그건 있더라고요. 남들의 비난에 끄떡도 안 했어요. 예. 전혀. 이렇게 뭐 감정 상하시거나 그런 게 없고 다 웃고 넘기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신의 그 뭐 속옷 차림이나 이런 여러 퍼포먼스가 화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비난이 와도 전혀 감정 상하실 스타일이 예, 아니에요. 그렇죠. 화제가 된 건 그 예. 자체에 호호 웃으실 스타일이시지. 그러니까요. 그게 좋은 의미에서건 나쁜 의미에서건 김문수 전 지사의 캐릭터는 지사. 그러니까 이게 뜻지자에다가 선비 사자를 쓰는 뜻이 있는 선비란 말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옛날에 노동운동을 한 것도 그 당시에 이제 그 선비로서 약간 딸깍발이 쓰는 예, 딸깍발이죠. 이시승 예, 그렇죠? 그 예. 딸깍발이 쓰는. 근데 그게 꼭 나쁜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시대에는 우리가 확고하게 사회적인 원칙을 지키고 도덕의 기준을 세워야 될 때가 있을 수 있고 그럴 때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은 그 나라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쭉 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민주당이 완전히 이상한 폭주를 하고 있고 심지어 조국도 나와서 조국 대표도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다시 전당대회 한 다음에 다시 1인 지배체제 다시 한번 쫙 확립하고 내부 단속 쫙 해가지고 뭔가 더 빡센 투쟁을 하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지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 있는가 첫째. 그리고 둘째 지사라고 한다면 멋진 지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비라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의관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렇죠. 언행이 흐트러지지 않고 상대가 아무리 저질스럽고 추잡하게 굴어도 딱 그 중요한 원칙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상대의 마음속으로부터 굴복을 이끌어내는 오랑캐가 쳐들어왔을 때 혼자 딱 말 타고 가가지고 협상에서 강동 6주는 우리의 것이다 하는 서희같이 그런 선비의 기계가 있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네, 말씀 예, 점점점. 예. 외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광복 80주년 경축사에서 북한과 일본의 메시지를 낸 점이 이목을 끌었습니다. 현재 부축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거라. 그리고 9.19 군사 합의도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북한의 이 김여정이 거망한 개꿈이다라고 조롱을 했고요. 이거에 대한 평론 어떤지 궁금합니다. 9.19 군사합의를 단계적으로 복원한다는 말이 말장난이잖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복원할 생각이 없으니까. 마치 일단 9.19 군사 합의가 뭐였죠? 그 문재인 때 했던 군사합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도 뭐 특히 비무장지대에서 이제 그 벙커를 다 빼고 어쩌고 저쩌고 했던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평화적 유화적. 예, 이미 북한은 네. 벙커를 빼내고 자시고가 아니라 길을 막고 남북을 통하는 길 자체를 통째로 막아버리고 거기다가 거대한 콘크리트 방해물, 장벽 같은 걸 세워놓은 지 오래죠. 왜냐하면은 러시아에 파병을 해야 되니까 혹시 그 틈을 타가지고 남쪽에서 밀고 올라올까봐 예. 거기다가 벙커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방어 시스템을 갖춰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상호적으로 그거를 들어준다? 군사합의를 복원한다? 상대가 합의를 안 했는데 어떻게 이쪽에서만 합의를 복원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게 결국에는 북한에 무조건 일단 퍼주다 보면은 뭔가 좋은 반응이 나올 것이다 라는 굉장히 그 굴종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 것인데
늘 얘기하지만 특히 공산국가의 외교는 약간 강약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먼저 약한 모습 보여줘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어낸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게다가 문제는 지금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연방제 통일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연방제 통일은 우리나라 헌법에 위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고 헌법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 3조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라고 돼 있고 4조가 이제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 이건데 그러면 3조 4조를 놓고 볼 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체제, 헌정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북한까지를 통일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로지컬하게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통일의 방법이고 흡수 통일이 아니라 그걸 흡수 통일이라고 하면 되게 나쁜 말처럼 들리지만 그게 아니라 연방제 통일을 한다. 그러면은 북한이랑 같이 또 총선을 하고 동시에 헌법을 만들어가지고 같은 헌법의 국가로 재탄생하는 그런 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현행헌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굉장히 아무렇지 않게 헌법을 위반하겠다라는 얘기를 해도 그럴듯한 비판이 안 나올 정도로 지금 우리 사회가 북한 문제, 통일 문제에 대한 의식이 형편없이 낮아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위헌이다. 예. 북한의 확성기 철거했다니 이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요? 예. 그 뭐 40대 중에 한 대가 빠졌다. 그러니까 확성기를 철거한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한 대도 철거를 한 게 아니라 뭐 장비라는 게 쏟아보면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정비도 하고 뭐 해야 되니까. 아, 우리 이동식 카메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그쵸. 것처럼. 예, 그냥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군에 들어오는 압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군대가 그 계엄 때문에 굉장히 쫄리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 정부에 굉장히 납작 엎드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대로 북한에서 확성기 철거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도 안 됐는데 그냥 확성기가 쬐끔 움직였다, 쬐끔 빠졌다. 요거만 보고 일단 보고를 올린 겁니다. 확성기 철거한대요라고 보고를 올렸고 그거를 이재명 용화대에서는 신나게 막 확성기를 철거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후에 김여정 개꾼 발언이 그 직후에 나온 거거든요. 우린 철거한 적 없다. 예, 우린 철거한 적 없다. 개꾼 꾸지 마라. 이렇게 딱 잘라 말한 거죠. 제가 북한 김여정이나 김정은 쪽 입장이라면요 지켜볼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를. 예.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주한미군에 관련된 이재명 정부의 결정이 북한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에 대한 레버리지 기준점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조차도 네. 사석에서 김정은 위원장 이런 얘기 했대잖아요. 주한민군 철수를 우리가 왜 바랍니까? 주한미군 철수됐다가는 소시탄탄 우리 노리고 있는 중국이 우리 먹어버릴 텐데 우리도 원치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 입장에서도 이 이재명 정부가 친중을 할 것인지, 친북을 할 것인지, 저 유화 메시지가 중국 보기용인지 정말 우리를 위한 용인지 계속 지켜볼 것 같고, 그 기준점은 아마 주한미군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그 여러 가지 무리가 있다고 쳤을 때, 이제 그렇게 순수한 의미에서의 친북에 가까운 사람들은 또 그렇게 힘이 있거나 많은 편이 아닌 관계로. 임종석 전 의원이죠. 예, 그렇죠. 근데 뭐 그렇게 강력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사실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오늘 밤이죠. 이제 젤렌스키랑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게 돼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이제 향후 방향이 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북한을 이제 북한이 이번 8.15 때 뭘 했는지 아십니까? 8.15도 북한의 명절일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날 행사를 하는데 러시아 깃발을 막 흔들었어요. 그 행사 무대 위에서. 와우.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네. 미국이 쏜 핵무기 때문에 미국이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핵폭격을 했으니까 해방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절 행사에 미국 국기를 흔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한은 러시아기를 흔들어요. 심지어 러시아가 그렇게 큰 기여를 뭐 한 것도 많지만 무슨 의미죠? 러시아가 이제 그 만주의 관동군도 다 그러니까 소련군이 다 쳐들어가서 이게 잡은 거고 뭐 저쪽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 해방의 날에 일제로부터 벗어난 민족 해방의 날에 다른 나라 깃발을 스테이지 위에서 흔든다라는 거는 지금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얼마나 뜨겁고 끈끈한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완전히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정권을 살려줬어요. 푸틴 정권 망할 뻔한 거 북한군이 가가지고 몸빵해서 살려줬고, 북한 정권 돈 없어서 망할 뻔한 거 지금 푸틴이 다 먹여 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다 보니까 러시아 깃발을 막 흔드는 이 신나는 혈맹 퍼포먼스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푸틴의 뜻대로 굉장히 우크라이나한테 불리한 협상을 트럼프가 강요해서 타결을 시켜서 추정이 한다. 된다. 근데 트럼프의 소원대로 노벨 평화상을 못 한다. 라고 하면은 이 트럼프는 언제나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싶어 했으니까 뭐 그런 가능성도 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한미군 철수 내지는 북한과의 또 이상한 뭔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정전협정인데 이걸 종전협정으로 바꿔가지고 뭘 한다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남북관계 그리고 북미관계 그리고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등등을 굉장히 우리의 평화주의자들이 요구하는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서 걱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이슈가 된 정책 이야기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재명 정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한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영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장관 취임 전후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분야인데,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하청 근로자 간의 차별을 없애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 아, 동의한다. 원론적으로 동의하는데 예. 이재명이 할까? 못한다고 보거든요. 이유는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예. 직무급제를 하겠다는 거고 내가 어떤 직무를 하냐에 따라서 월급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의 핵심 지지층인 민주노총은 호봉제를 옹호하는 집단이에요. 호봉제랑 직무급제는 양립할 수 없는 그러네요. 거고. 예. 그러면은 호봉제를 폐지하겠다는 말을 앞세워야죠. 진심이면. 호봉제를 폐지하고 온 나라를 직무급제 국가로 만들겠다. 그리고 예컨대 방송국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왜 그냥 뭐 아나운서국에 그런 사람들 특히 많대잖아요. 그쵸. 예. 한 달에 한 번 방송할까 말까 하면서 호봉제로 월급 받아가는. 예, 그래가지고 막 억대 연봉 그냥 막 받아가시는 분들. 예. 딱 그런 케이스들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하면은 갑자기 소득이 확 낮아지죠. 그렇죠. 가만히 있겠냐고요. 아하. 그렇죠. 말씀 다 잘하셨는데 언론노조원이니까. 방송국, 언론노조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런 분들 가만히 있겠냐고요. 아니죠. 절대 가만히 안 있고 뭐 현대차 뭐 다들 마찬가지. 현대차 지금 똑같은 차를 만들어도 정규직 라인 사람하고 비정규직 라인 사람하고 임금이 3배 막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하면은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정규직의 임금이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절대 안 받았죠. 반대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겠다는 거는 무슨 이상한 수를 써서 비정규직의 임금을 올려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주겠다. 가짜 희망을 주겠다라는 건데, 이러면 문재인 정권 초기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갑자기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 만들겠다. 이래가지고 실제로 그 짓을 했다가 지금 인천국제공항이 옛날에 그렇게 서비스 좋고 그렇게 빠릿빠릿했던 인천국제공항이 지금 덜컹덜컹하잖아요. 온 나라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인가? 온 나라를 인국공 만들겠다는 소리인가? 하는 걱정이 쫙 드는 거죠. 제가 먼저 드는 걱정은 1번. 예. 어마어마하게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 그렇죠. 2번. 결국에는 그 임금을 견디지 못한 기업들은 떠나고 말 것이다. 예. 올려줄 임금이 없네. 예. 올려줄 임금이 없어지는 거 일자리가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반대 정상적인 방향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면 저는 100% 찬성합니다. 오케이. 직무급제의 국가로 가야 돼요. 오케이. 호봉제가 아니라. 근데 그 방향으로 가려는 게 아니라 다 거쳐지잖아. 모두가 다 높은 호봉의 월급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나라로 가자는 거짓 환상을 심어줘서 대체 뭘 하려는 건가 너무너무 걱정된다.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여전히 통합을 강조했지만 갈등과 혼란이 더해지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임명식 또한 야당의 불참으로 딱 반쪽 행사가 됐는데요. 취임 후 줄곧
60%를 유지하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또한 50%대 초반대로 하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대학 3교시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 점점 증폭되는 여야 갈등 상황과 조국 전 대표의 사면 후 변화하는 민주당의 미묘한 기류까지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추도사 배용찬입니다. 네. 오늘 나온 조사요. 따끈따끈한 조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에서 한 조사인데 앞부분에서 설명드렸지만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1일부터 14일 유권자 2,003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아니 2주 연속 하락해서요. 51.1% 역대 지금까지 긍정평가가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인기도로 최저치죠. 51.1이면은 지난 대선 때 얻었던 49.42와도 별 차이가 없어요. 오,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사실상 임기 들어서 얻었던 대통령으로서의 이 상승을 다 반납했다. 이게 제일 짜증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우리 그렇잖아요. 내 주식 산 거 올라갔는데 다 반납한 거야. 살 때 가격 그대로인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가장 큰 건 뭐 사람이죠. 예. 뭐 이제 리얼미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부정평가예요. 제가 부정평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잖아요. 부정은 항상 30%대에 돌아. 예. 왜냐하면 그래야 중간에 완충지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긍정이 51.1이고 예. 부정이 44.5야. 예. 몇 퍼센트밖에 차이가 안 나요? 7%? 6.6%요. 예전에 그 퀴즈 1등 할 때 그 명석하면 그때 다 쓴 거예요. 네, 그때 다 당선됐구나. 예. 6.6 차이가 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6.6%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요. 긍부정이. 그러면 6.6이라는 게 우리가 오차 범위하고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네요. 그러면 부정이 긍정을 넘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정이 제일 망가졌던 첫 단초가 부정이 긍정을 앞질러. 이건 어떤 소리가 나냐. 우리가 그전에는 지지율이 떨어질 때도 악소리가 나도 이렇게 나요. 근데 부정이 긍정을 앞지르잖아요. 이번에 대미에서 안 놀랐어요. 이건 치명적이에요. 지난주 조국 윤미향 사면 때 한번 쓰신 거여서 이번에 그러니까 안 놀랐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비명 소리가 그냥 이건 괜찮아. 근데 이렇게 부정이 긍정을 앞지를 수도 있다 생각하면 예. 사람이 혼이 나가요. 예. 근데 지금 분명히 우리 방송에서도 윤미향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마지막 기회를 줬잖아요. 제가 우리 방송에서 11일 날 아침에 오후에 사면 발표가 났잖아요. 제가 아침에 윤미향은 안 하는 게 나아. 조국은 괜찮아. 조국 밀어.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그건 청구서가 크게 큰 자보 형태로 청구서가 날아온 거잖아요. 꼭이요. 그런데 뭐가 안 해줄 수 없잖아요. 임명식에도 와야 되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고.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근데 윤미향은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 심지어는 힌트까지 줬잖아요. 우리 방송에서. 이투데이 맞나요? 네. 저 투데이 아니죠? 제가 이투데이에서 힌트까지 줬단 말이에요. 윤미향은 아니야. 그건 좀 참아. 제가 누굽니까? 데이터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윤미향은 나중에. 그리고 윤미향은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당장 해줄 필요도 없어요. 깜빵에 근처도 안 갔어요. 깜빵에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따라 좀 표현이 대단하네. 구치소 근처에서도 안 갔어.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강복절 특별사면이 있죠. 게다가 지금 임명식도 반쪽짜리가 됐죠. 그다음에 주식 양도세 논란이 있죠. 그다음에 또 이제 국민의힘이 결집한 것은 부부가 지금 다 갇혔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물론 제가 있으면 갈 수도 있지만 이것도 결집 요인이 돼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을 때랑 또 한 사람이 더 갔을 때랑 또 하나가 지금 그 외에도 계속해서 정청래 대표가 밀어붙이는 거 이것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속해서 국합 전략으로 가는 거 그때 뭐 발음 가지고 또 뭐 험잡았지. good cap.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략도 사람이 좋을 때 마냥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답 못하는 대통령이 되면 안 돼요. 윤미향 왜 사면하는 거 답 못하죠. 왜 사면한 거예요? 누구 청구서예요? 모르겠어요. 말들은 말들은 이제 있어요. 뭐 경기동부연합 더군다나 이제 윤미향의 남편이 아주 그쪽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또 유력 인사 그 세계에서 유력 인사라는 거예요. 그 유니버스에서 이제 유력 인사니까 멀티버스겠지 지금 하여튼 저는 버스 타고 다니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대의 대통령 지지율이 9.1%포인트 하락을 했고 40대는 대통령 강력 지지층이잖아요. 50대는 40, 50대는 콘크리트라죠. 콘크리트도 아니고 콘크리트잖아요. 콘크리트. 그런데 불언가요 이게요. 근데 40대에서 7%포인트가 내려왔고 50대에서는 6.8% 그 비슷하게 내려왔죠. 40, 50대가 무너진 거야.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무너지는 건 뭐냐면 이건 아닌데 와이라노.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의힘 설명을 할 때 서문시장에서 서문시장 맞죠? 대구에. 대구. 그다음에 부산의 자갈치 시장에서 와이라노 와그라는데 들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호남에서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씨발 뭐 하는 기요? 뭐 하자는 거예요? 시방 번잡스럽네.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거죠. 이거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저도 후문을 들었는데 뭐 내키지 않았지만 워낙에 센 청구서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청구서가 사면, 세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데이터 전문가 누가 있는 줄 알아요. 이름 밝혀버릴까요? 근데 데이터 전문가 용산에 있는데 가져갔을 거예요. 네. 5% 정도 빠진다라고 이야기했대요. 그 형님 성격에도 가져갔을 거예요. 그 사람이 또 쓴소리를 잘해요. 올고다 사람이. 성이 뭐예요? 이거 묻지 말고. 하여튼 K야 하여튼. 그래서 이제 들고 왔는데 들고 왔을 때 분명히 신경이 많이 쓰여서 그래서 한 며칠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얼굴이 안 좋아요. 안색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구서가 너무 많이 날아왔어. 내가 볼 때. 청구서가 한두 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쭉쭉 내보낸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번에 지금 그러니까 임명을 한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뭐 금융원장, 감독원장, 2억 그다음에 원장. 그것도 뭐 2억 원이야. 예. 그 얘기는 더 안 할게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청구서예요. 네. 근데 지금 청구서를 받는 건 좋은데 청구서 국정 운영을 하면 안 돼요. 그 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지지율 하락을 예상하면서까지 이런 별로 마땅치 않은 결정을 한 건데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이재명 대표가 당을 완전 장악한 게 아닌가 봐요. 청구서 때문이죠. 그게 왜냐하면은 네. 그러니까 지분 구조가 생각보다 높지 않은가 봐요. 그런데 이제 그 지분이 틀어져 버리면은 그게 굉장히 혼란 상황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뭐 당장 우리가 좀 드러나 있는 지분 구조를 보면은 네. 친문이 있겠죠. 이것도 뭐 친문이 등을 돌려버리면 이것도 간단지가 않아요. 꾸요 이러는데 그걸 뭐 외면할 수도 없잖아요. 조국의 공부요 뭐 이러잖아요. 무슨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지분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경기 동부연합이 있죠. 오케이. 정진상 등, 아하. 또 김용 등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이해찬 지분이 있잖아요. 이해찬. 그 지분이 크다면서요. 이회창이 아니고 이해찬이. 예. 여기는 이화영이 있죠. 예. 내는 언제 풀어줄긴데? 이건 지분이 세요. 그러니까 지금 7년 8개월 대법원 확정이 됐는데 이것도 지금 크리스마스 특사를 특별사면을 만지작 거려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 우리 용이. 진상이는 지금 우리 진상이는 최애라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정진상 실장은 지금 형이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들 이 외에도 왜 없겠어요. 지금 김어준 있죠. 지금 또 찐명 중에서 다시 또 이전에는 아니었는데 찐명이 된 뭐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서 뭐 그런 쪽도 있죠. 또 박찬대 계열도 있죠. 그 라인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딸 있죠. 마을 있죠. 제명인의 마을도 있죠.
그럼 이게 한두 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칫 잘못하면 지지율이 40%대로 내려오면 당장 거론될 내용이 뭐겠어요? 재판받아야 됩니다. 무서워지는 겁니다. 지지율이 이렇게 무서운 그럼요. 겁니다. 지지율이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또 하나는 뭐냐면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은 예. 지금 민주당을 보자고요. 민주당이 39.9.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36.7이면은 격차가 얼마예요? 그러니까요. 오차범위네요. 3.2예요. 상당히 이거는 줄어들었어요. 지지율이 같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 아니 내란으로 몰고 있는 내란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정당과 여당과 대선에서 승리한 여당이 지지율이 같다는 거예요. 왜 이거 어떻게 그런 보세요? 거예요? 뭐 아니, 전당대회 그러니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참고서가 막 나오네. 에이, 전당대회에서 올라간 게 얼마나 되겠어요? 반사이익이 크겠죠. 그러면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던 뭐 특사 이것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계속 밀어붙이는 것도 있을 테고, 정청래 네. 대표가 주식 양도세. 지금 광주 전라면 어디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국민의힘은 지지율 얘기할 때 와그라는데 와그라는겨 이게 나오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호남은 뭐가 나오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 또 해야 돼요? 한번 해줘. 알았어. 시방 뭐 하는겨? 그러니까 강적들이 지금 잘하더만. 근데 호남에서는 지금 16.1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16.1. 인천 경기는 15.4가 내려왔어요. 내년 지방선거 다 이겼다 그랬잖아요. 더군다나 조국 전 대표, 조국 혁신당 대표까지 나오면 억수로 정치 아닙니까? 억수로 기분 좋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확 썰겠다는 건데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아니 그래서 비판 예. 제가 11일 날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우리 이투데이에 제 조회수가 나오는 이유가 제 말이 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 말이 틀렸다면 사람들이 보겠어요. 근데 분명히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썸네일을 너무 세게 달아서 그런데 나 지금 얻어 터져서 맞았어요. 근데 한동훈 전당대회에 나오지 못하는 합리적인 이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세 가지 왜 수긍을 안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면서 딱딱딱딱 그 이유대로 그대로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이유를 이야기하잖아요. 윤미향 대표는 사면 됐는데. 그래서 내가 윤미향 전 대표가 이게 폭탄이다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예, 그리고 사면 안 될 거라고 얘기했죠. 아니 사면이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당일을 얘기한 거군요. 당일을 알겠습니다. 이야기했죠. 넘어갔어요. 예. 네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아빠 찬스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처음으로 민주당 내 공개 비판이 나왔어요. 민주당이 누구요? 윤준병 의원. 뭐 이분 모르잖아요. 알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 뭐 이제 윤준병 의원이에요. 예, 덕분에 뉴스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예. 이른바 이제 뭐 존재감 부각인지 몰랐는데 이소영 의원도 대주주 양도세 득세 부과 기준 이야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럴 때 김병기 원내대표나 과감하게 나와야 돼요. 제가 그든 말씀드립니다. 청구서 정치하면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름 좀 알만한 사람, 전재수 이름도 좋잖아. 또 뭐 해수부 장관이니까 안 되나? 하여튼 간에 뭐 누군가 좀 이렇게 당의 중진인 사람이 이건 아닙니다 하고 나올 수 있어야죠. 말씀 들으니까 약간 윤준병 의원이 대통령실로부터 얘기 듣고서 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대통령실에서요? 뭐 이제 그게 이제 약속 대리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본인은 해주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나요? 그 목 조른 사람 알죠? 같은 법조인이니까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인가요? 아니 택시기사 목을 졸랐잖아요. 근데 복권 사면 되면 이제는 버스 타서 버스기사 안 박으로도 되겠네? 요즘 이제 중형에 취합니다. 이제 아니,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러면 2020년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중형이 안 차였나요? 아니 진짜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은 버스 타서 이제 버스 기사 안 박은다고 이야기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 얼마 있다가 사면 복권 시켜주겠죠. 예, 정치인이라면요. 이게 무슨 이런 사면이 무슨
사면입니까? 그러니까 정치 그러니까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라냐. 예. 그런 이야기가 적어도 이재명 정부에서 나오면 안 되죠. 국민의힘 전당대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참 아무리 존재감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전당대회가 한참인데. 몇 분 남았어요? 예, 저희 한 5분에서 7분 남아 있습니다. 하죠. 이걸 시간을 많이 잡으면 안 돼요. 국민의힘은 당적들이 보니까 시간을 좀 많이 잡더라. 아, 그 국민의힘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거기 분당 시청률이 잘 나왔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거는 네. 악이 받쳐서 나온 거지. 아, 그런 겁니까? 예. 국민의힘 전당대가 나흘 앞으로 왔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까지 나서서 찬탄파 후보들 간의 단일화를 촉구하면서 안철수 후보와 조경태 후보의 단일화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는데 단일화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단일화 안 한다니까. 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일단 첫 번째는 단일화가 케미가 맞아야 돼요. 예. 케미. 근데 지금 조경태, 안철수는 두 사람이 케미가 안 맞아. 이런 걸 설명해 준 사람이 없어요. 자, 조경태 경남고등학교, 그 다음에 안철수 부산고등학교예요. 자, 경남고 이대호, 부산고 추신수 같이 안 뛰어 한 팀에서. 예. 그러니까 지금 부인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뛴다니까. 예. 그러니까 케미가 맞아야 돼요. 단일화라는 건 케미가 맞아야 단일화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단일화는 왜 단일화를 하죠? 이기려고. 그렇죠. 오늘따라 대답을 잘하시네. 이기려고. 그러면 단일화를 하는 이유가 이기려고잖아요. 그럼 단일화했을 때 1위와 비슷하거나 1위를 앞서야 되잖아요. 지금 단일화를 하면 몇 등 할 수 있어요? 단일화해도 3등이에요. 상당히죠. 단일화해도 3등이에요. 그리고 이제 졸업하기만 그러니까 되는 거죠. 3등 플러스 4등이 만나서 그냥 두터운 3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화라는 거는 1등과 비슷해지거나 그럼 상황을 봐서 1등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 여세를 몰아서 1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난 대선 때는 가능했던 거예요. 왜? 안철수 플러스 윤석열이 했더니 그러니까 윤석열 1등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떠나서. 근데 이번에는 단일화를 못하는 이유가 3등, 4등이 단일화를 하면은 그냥 3등이에요. 그렇다면 1, 2등은 결국은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의원이라고 보시는 건데 그 전부터 이제 김문수 후보가 가장 유력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 장동혁 후보의 상승세가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하신 대로 예상은 그런데 이게 뭐 결선에 또 올라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래도 김문수가 기본 축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때 세 가지 변수. 한 가지 변수가 반 이재명. 그 다음에 또 윤어게인. 그 다음에 이 부정선거. 다 지금 우리가 옳고 그름으로 이야기하면 다 문제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여러분들 분석을 할 때는 현재 상황을 분석을 하는 거지 제가 당위를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랬으면 좋겠다. 이거는 우리가 기대잖아요. 바람이잖아요. 그걸 부르는 분석하시니까. 전당대회는 현실을 분석을 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현실은 그 변수 중에서는 반 이재명 변수가 제일 커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전환길이 장동혁을 도와주고 어쩌고 하는 데서 좀 부스팅이 된 건 있지만 올라간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축값은 김문수가 앞선다. 하지만 장동혁도 바짝 많이 올라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심지어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약간 그 당원 전 명부를 달라는 압수수색 때문에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좀 더 높아진 분위기죠. 지금 상황은. 그래서 지금 1등은 이분들을 그래서 강경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반사이익도 있지만 또 전당대회 때 워낙 지금 이 민주당에서 압박을 가하니까 그게 이제 인사에도 포함이 된 거예요. 인사 이게 뭐야? 이런 분노죠. 분노가 치솟을 때는 지지층으로 결집이 돼요. 그동안에는 그냥 허탈해서 떠나있던 사람도 다시 뭐다? 반 이재명 정서로, 다시 뭐다? 반 정청래 정서로 결집이 되는 거죠. 50%를 한 명이라도 못 얻으면 결선 가게 될 텐데 결선 갈 거라고 보십니까? 결선 가능성도 열려 있어요. 네. 하도 나중에 그게 맞았냐 안 맞았냐 따지니까 제가 지금 너무 자신 있게 딱 확 끊어서 대답은 못 하겠는데. 근데 일단은 뭐 기본 축은 김문수세인데 결선을 간다 그러면은
장동혁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갈 가능성은 근데 뭐 열려는 있는데 봐야죠. 아, 현재로서는 그냥 뭐 예선으로 끝날 것 같다. 이제 당원 80%가 김문수 쪽으로 많이 선택을 하면은 굳이 뭐 결산까지는 안. 예, 당장 이번 주말과 다음 주 갈 가능성은 있어요. 예. 네네. 다음 주 열어놔야지 뭐. 예,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에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23일과 25일에 잇따라 열릴 텐데 문제는요. 주미대사와 주일대사 자리가 비어 있어요. 계속 이렇게 비어있죠, 비어질 당연히. 거예요? 아, 정하겠죠. 아, 그 사이에 제가 정하나요? 예. 지금 아직 가야 될 사람을 못 정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윤 정부에 있던 사람은 이제 끌어내리고 예. 다른 사람을 임명해야 되는데 예. 그 시간이 걸리겠죠. 가겠다고 손드는 사람들은 많은데 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이재명 대통령과 철학이 맞고 실용 외교를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미국에서도 또 고심 오케이를 할 만한 사람을 보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는. 제가 몇몇 거론되는 사람은 알아요. 근데 뭐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예. 강적들 같으면 제가 이야기할 텐데. 네네. 미국 정부랑 소통이 좀 되는 사람을 고르냐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까요? 뭐 그 이유도 있는데 우선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먼저 맞아야 되겠죠. 대통령과 맞으면서 실용 외교를 잘 실천할 수 있으면서 미국에서도 노라고 안 할 사람.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죠.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야당 원로들이 정 대표를 향해서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당원만 보지 말고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정치를 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조국 대표는 사면이 됐습니다. 뭔가 이 정책의 태도에 변화가 생길까요? 정청래 대표가요? 네. 안 생기겠죠. 아니요, 더 강하게? 아시잖아요. 우리가 늘 분석을 하지만 정치 대학을 하지만 조언 듣고 이랬으면 우리나라가 확 달라졌겠죠. 우리나라 조언 들으세요? 저도 조언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가 조언 들을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냥 이 전쟁이 여하튼 간에 더 세게 지속이 될 거라는 생각이. 답답하네요. 강대강 어차피 이쪽도 강 저쪽도 강이고요. 그렇죠. 볼만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유튜브를 봐야 돼요. 그걸 그나마 좀 이렇게 시원하게 제가 뚫어드리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외로운 합리적 중도 보수 여러분들, 합리적 중도 여러분들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